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들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이번 추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하면 상인들의 거래 수수료가 면제되고 온라인이나 앱으로 상품을 구매해서 집에서 배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본격 조사에 나선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른바 대세론 붙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역대 최다 확진이 발생한 수도권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사주 고발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주 의혹은 괴문서에 바탕을 둔 국민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알맹이 없는 해명을 반복해 다시 혼선을 키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 전 총장. 논란의 고발장을 출처와 작성자를 알 수 없는 괴문서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공세는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처음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겨냥해선 공익 제보자가 절대 아니라며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주장대로 국회에서 부른다면 당당히 나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기자회견 직후 윤석열 캠프는 김홍일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공작 진실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까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오락가락 해명이 한몫했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혼란을 부추겨오다 결국 공개석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되려 민주당의 비판의 빌미만 줬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논란의 고발장이 검찰에서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전달됐는지, 사실이 맞는다면 어떤 목적으로 전달됐는지입니다. 강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불가피한 만큼 이전까지 정치 공방은 가열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대표가 이틀 만에 다시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다만 기초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입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입건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 측면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고발인 조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 등 핵심 인물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단체 대표는 조사에서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하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진상조사 활동과 법리 문제 등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기초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데 이어 제보자의 공익신고와 함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닐까. 이와 별도로 법무부에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해 수사 주체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공수처, 법무부, 대검이 모두 관여돼 있지만 아직 감찰이나 수사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와 공수처 입건 시기에 따라 수사 주체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양시찬 기자와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네. 나섰습니다. 그리고 괴문서에 의한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고발사주 의혹을 이제 단정을 지었는데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최근 제기된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네. 말씀대로 일부 과격한 표현도 등장했을 만큼 이 전반적으로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당 의혹의 근거가 된 문서는 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선거 직전이었던 시기와 또 고발장 내용도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제보자는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출처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또 현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 최근 국회 현안질에 윤 전 총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또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의 그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서 공격에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윤 전 총장은 작심한 듯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당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야당 내부 네.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뭐 얘기를 안 합니다만 예. 다만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서 얼마든지 증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수선과 얘기를 풀려면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이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입장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그 김웅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그 쏠린 이목이 상당했는데 예. 말씀대로 좀 내용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 기존 주장에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는데요. 핵심은 이 손준성 검사 당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으로부터 문제의 고발장을 받았는지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 기사 그 최초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대로 자신이 송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당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예. 또 반대로 조작이나 명의 차용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 조사기관에서 진위를 밝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의뢰나 사주가 들어왔다면 그때 뭐 연락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전화는 없다는 거죠, 지금. 폐기 처분해서.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오히려 조사기관의 의혹을 빨리 해소해 달라고 이제 자기가 부탁을 하는데 한번 의혹을 핵심 쟁점대로 정리를 해보죠. 네, 이번 의혹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대검 간부가 예. 야당의 법률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고발장을 넘긴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 손준성 다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또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입니다. 이 송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게 정말 맞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입니다. 예. 관련 보도를 보면 이 SNS 대화방에 이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캡처 화면이 나오죠. 우리나라 법조인 중 이 손 검사와 동명이인이 없다는 점, 또 검찰이나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출력할 수 없는 이 실명 판결문 등이 첨부된 점 등이 이 손 검사가 실제로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예. 대검도 송 검사의 PC를 확보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송 검사는 이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이 결국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 해당 고발장의 내용을 봐도 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채널A를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는 그 어느 언론에 그 고발장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크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이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네, 이 두 번째 의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김 의원이 송 검사로부터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이 두 가지죠. 그렇죠. 예, 4월 3일에 전달됐다는 고발장은 이 법률권 인사들과 언론이 결탁해서 윤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 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으로 4월 8일에 전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미래통합당이 넉 달 뒤에 최 대표를 실제로 고발을 하는데 김 의원이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과 틀린 부분조차 똑같을 정도로 내용이 유사해서 의혹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은 의원이 불거진 초기에는 이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 초안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도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가장 분명하게 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이 최 대표에 대한 고발 실무를 맡은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이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당으로부터 초안을 받아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이 당에 전달했다는 보도된 그 고발장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과 형식이 거의 똑같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요. 또 뉴이처 제작진의 취재 요청에는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두 건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결국 뭐 실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또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조사 결과도 나오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예,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박한 가운데 공수처도 본격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공수처에서는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에서 배제됐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오늘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죠.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공명정당하게 이 사건의 무게감 때문에 짓눌리지 마시고 정말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맡고 있는 임 담당관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조금만 지켜봐주면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손중성 검사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이 많이 불거져 있고 또 검사님께서는 법무부에서 감찰 실무를 맡고 계신데 국민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지금 신속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의혹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그 의문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또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축소 수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인데요. 이 밖에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협찬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재판 역시 진행 중이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는데요. 최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최 씨는 수백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다며 정면 돌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크게 뒤진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강한 추진력을 내세우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최영 기자입니다. 호남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몇 달 전부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임할지 말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캠프 내 이견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충청권 패배 뒤 결심을 굳힌 겁니다. 결국 의원직 사퇴가 경선 도중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마지막 반전 카드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에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라며 종로의 상징성을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초강수를 둔 이 전 대표는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공개되는 선거인단 64만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세를 잡지 못하면 추석 연휴 뒤 곧바로 이어지는 호남 경선에서도 추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건너뛰고 자신의 고향이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모든 것을 건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며 호남 민심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 이에 맞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위기 돌파형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결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부수가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는 1차 슈퍼위크와 호남 경선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회를 놓고 하계회 수준이라는 혹평까지 나왔지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기회가 많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비 후보 공개 면접이 진행되는데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면접관으로 나섭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모두 모여 벌인 공약 발표회. 그런데 다른 후보 발표 도중 일찌감치 자리를 뜨거나 조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긴장해야 할 대선 주자들조차 집중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2주 전 비전 발표회에 이어 이번 정책 공약 발표회 역시 알맹이 없는 하계회라는 혹평을 받아 했습니다. 선관위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하루속히 후보자 간 좀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의문점이 많고 준비가 아직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아직은 겉도는 수준의 형식들이 많아가지고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주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은 유례가 없다며 발표회로 대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지적은 알고 있다면서 2차 본경선부터는 우려를 씻을 기회가 많다고 자신했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고 또 방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제 토론회를 지금 상당히 많이 기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대통령 후보 공개 면접이 진행됩니다. 진보 논객으로 인지도가 높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3인의 면접관이 후보자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감없이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등 후보 6명이 먼저 질문을 받고 다음 날 윤석열, 원희룡 등 후보 6명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그 진보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패널로 참석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확실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열한 갑론을박을 볼 수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토론회는 후보가 추려지는 컷오프 이후에야 열릴 전망입니다. 하루빨리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자들이 있는 만큼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재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상견례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는데 핵심 쟁점을 두고도 이견이 워낙 커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일주일가량 휴전을 마치고 언론중재법 재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 첫 회의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여야는 입을 열자마자 다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그리고 쇼였다 하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은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협의가 안 되면 약속을 깰 수 있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의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이번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법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왜 비공개를 하는지를 제가 얘기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소위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의체죠. 출범부터 얼굴을 붉힌 만큼 최종 합의한 도출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다른 언론개혁 사안과 병행 추진해 균형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법안의 핵심 조항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애초 재협상이 아닌 원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에는 침묵한 채 가짜뉴스만을 언급하며 논의 시작도 안 된 27일 언론재갈법 처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중재법안 공개 토론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권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는 대선 전국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사실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또 의혹이 제기됐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보았으면 들어보죠.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재소자, 정치인들 숨지 마라. 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괴문서란 얘기도 나왔었고. 네네네.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올 줄 알았더니 원고 없이 격앙되게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분노의 기자회견이었죠. 예. 상당히 격앙된 모습. 최근에는 이제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죠. 대권 주자가 되고 나서는 입당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는 오히려 두문불출하거나 예. 모습을 많이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국감장에서 보였던 모습. 나는 누구의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예전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예. 박범계 의원에게 당시에 받아치던 모습. 그런 격앙된 어쩌면 감정이 그냥 터져나온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예. 이게 뭐 대선 주자의 모습으로서는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만 또 한편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하겠느냐 예. 또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선판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문제는 의혹의 향방입니다. 예. 그럼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된 게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억울하다 하나 이게 지금 이 손 검사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 출처불명의 괴문서다. 그리고 아까 재소자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의 소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또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에서 지금 주장한 내용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이냐.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 공작이다인데 사실은 저걸 좀 곰곰이 그동안의 검찰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재소자를 언급하면요. 바로 저는 당장 그 모해위진 교사가 떠오릅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예, 재소자들을 불러다가 훈련까지 시켰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무혐의가 됐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 공작은 문정부의 주특기고 나는 거기에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지금 사사건건 문제에 올라 있는 의혹들은 재소자를 불러다 훈련을 시키거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하고자 하는 건 다 수사했어요. 근데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은 수사가 안 되고 이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소환 같은 거죠. 나는 조국 전 장관 일가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수사는 묵혀져 있다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지지층과 반대층은 결집과 강한 저항. 어찌 보면은 뭐 대선판에는 큰 영향은 말씀 없겠습니다. 듣고 보면은 문안을 따로 준비해서 그렇게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나와서 한 거는 도대체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꼼꼼하게 반박할 게 뭐가 있냐 이게 이런 뜻이기도 할 것 당당하다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시나리오를 두 개를 깔았어요. 자, 하나는 보시면 출처불명 괴문서로 난 정치 공작을 당하고 있다, 억울하다 하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고발장이 정말 손준성 검사가 써서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모든 사안을 다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도 많다. 이렇게 또 복선을 하나 깔았는데 모든 걸 일일이 나한테 결제받지는 않는다. 근데 문제는 그 문서의 내용이요. 고발장이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어요. 그럼 총장님과 부인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고발장을 최측근의 검사가 쓰는데 이걸 총장한테 얘기 안 하고 외부 야당으로 돌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또 윤 총장은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건을 하나의 고발장에 묶는 것 자체가 검사 스타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제 주변도 모릅니다. 기자들도 이제 취재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모 공공기관에 공익제보를 했고 휴대폰도 거기다 맡겼고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되고 신변보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알아도 이제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김웅 의원의 회견에서도 사실은 거의 말하려고 했다가 공익제보자 신변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언급할 수가 없다. 김 의원도 조심했죠. 하지만 나는 그 명함, 내 명함을 법무연 손으로 저장한 사람 한 명이고 당시에 명함 주고 접촉한 사람 한 명이고 이 자료를 전달한 사람도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일 것으로 추정하고 왜 그랬는지 의도도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캠프 간의 이제 전쟁으로 설명을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지는 얘기하지 못하니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이 김웅 의원 오늘 얘기는 하나입니다. 휴대폰이 제출됐다고 하니 휴대폰에 대한 분석에서 의혹들이 풀려나가지 않겠는가. 이건 일전에 기자회견을 하거나 본인 입장문에서도 제보자가 드러나면 다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김웅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의 가장 심각한 점은 손 검사로부터 작성된 고발장이 전달된 것인지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맹탕 기자회견, 재탕 기자회견, 오히려 의혹을 키운 기자회견으로 지금 오전에 문제가 터졌고요. 그 누가 이 작성자인지 원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후에 윤석열 후보는 강력하게 그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이제 계기가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자, 손준성 검사는 한번 부인한 뒤로는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자신과 손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막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더라도 내 결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렇죠. 잠깐 아무튼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뭐 한 사람이 100%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100% 모두가 상관의 검토를 받고 보고하고 하지는 않죠. 예. 자기 재량이라든가 정결 권한이 다 있게 마련이고 수사정보정책관도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장 내용이 총장과 그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 검사장 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야당에게 부탁해서 재고발을 하도록 그것도 이제 공공수사부장에게 접수하라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팩트라면 이거는 총장에게 보고 안 하면 매우 이상한 거죠. 보고라고 공식적이 아니라도 비공식 상담이라도 했겠죠.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총장이 모르는데 현직 총장이라면요. 큰일 날 문제죠. 그럼 이게 송 검사를 검찰총장이 고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우리 가족 문제까지를 왜 선거 시기에 당신이 고발하라고 야당이 줬느냐. 이 직권남용으로 검찰총장이 고소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했다는 건 이상하다. 송 검사가 작성자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계속 남게 되는데요. 자,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4월 3일 고발장에 담겨 있다.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고요. 4월 4일에 벌어진 일이 4월 3일 고발장에 들어갈 수는 없죠. 당일 벌어진 거는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근데 잘 보시면 저는 김웅 검사의 기억이 그 즈음에 본인은 굉장히 바빴는데 송 검사와 통화했던 기억을 하나 살려냅니다. 서로 술 밥 먹는 사이는 아니지만 연수원 동기니까 준성아 이렇게 부르는 정도 사이는 됐던 것 같아요. 친구. 근데 그때 총장님이 많이 외로우실 거다. 힘내라 하고 격려하고 하는 안부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4월 3일은 송 검사는 휴가였고 이 100여 건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다 받겠느냐 그 바쁜 와중에 통으로 넘겼다는데 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자료가 계속 날아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눈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자 페북이 좋죠. 이런 얘기를 해요. 페북 SNS를 이제 많이 긁어다가 증거자를 첨부하고 법원 판결문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안 본 사람이 제보자 그러니까 마지막 간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는 내용 확인 후 방폭파. 왜 방폭파를 썼을까요? 내용도 모르고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답했어야 되는데 좀 기자들의 질문도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이걸 반복할 게 아니라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팩트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당 자문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건 분명히 있고 참고로 한 고발장도 약간 존재는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또 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 차원에서 난감해진 게 처음에는 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뭐 검찰발 고발장이 있는 것 같고 이걸 검사였던 김웅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가 당내에 전달한 것 같고 당내에서 제보자가 언론에다 이걸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고발 조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검사가 정말 고발장을 작성했느냐. 이게 초점이 있었는데 보니까 4개월 후에 고발은 이루어진 거예요.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루어져서 유죄가 나왔고 관련해서 지금 다른 고발들도 이제 조치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건 근데 내부에서 이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는 내가 다 작성한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자료가 또다시 어디서 왔는지를 역추적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대선 레이스가 이제 출발점인데 다 묻혔어요. 여기 다 묻혔고 오늘 유력 주자, 1위의 주자가 나와서 오늘 분노의 기자회견을 하고 이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본인 얘기대로라면 국회에서 특위가 열리든지 아니면 10월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면 출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대선 판도에 국민의힘에게 혹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부르면 뭐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국회에서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약 발표에는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면서 국민의힘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용조차도 하계회 같다고 이제 혹평을 하고 또 토론에 뭔가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우리 토론할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냐 불만들이 많고 맞습니다.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경준이가 준비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던 비전 정책 발표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거 뭐 초등학생 학예회 같다 헛웃음을 쳤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12명이 많긴 많습니다. 토론이 보통 쉽진 않아 보이는데 7분 비전 발표하고 추첨해서 한 명에게만 질의할 수 있게 했는데 질의응답은 큰 의미가 없었고
이 후보 자신들이 휴대폰 들여다보시고 하품하고 조시고 자리 떠나시고 해서 흥행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유승민 이제 후보가 이번에 화를 좀 냈습니다만 앞으로 좀 제대로 된 토론회가 시작되지 않겠나 기대해 선관위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네.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지 보고.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맞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이제 배수혜진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렇죠. 본인은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뭐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직 사퇴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게 있다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직 사퇴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일을 한 거고 요건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참패한 원래는 이제 충청권 그 경선 전에 충청권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피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패로 끝나고 이제는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그동안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더 자제해서 오해 여지도 없게 만들겠다. 근데 이걸로 약한 거죠. 왜 이 이낙연이 대통령이 하는지를 파지티브 형태로 보여주겠다. 그 첫 번째 이제 배수진입니다. 의원직 사퇴한다. 그럼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그럼 당신도 진검승부를 하려면 지사직을 사퇴하시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계속 뭐 정세균 후보라든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좋다 안 좋다는 김두관 후보는 처음에 내가 전에 사퇴해 보니까 후회되더라. 지사직 지키는 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맞다 그랬다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다.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파고들면서 본인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출발점에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모습이어서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오는 주말에 TK 쪽하고 강원 1차 슈퍼위크 지나고 나서 호남 대첩이 두 사람 간에 아마 진검승부가 또 한 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추석을 앞두고 이동량까지 늘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50명. 주말 효과로 1,000명 초중반대까지 떨어지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지난 8월 31일 2,000명대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9월 들어 처음으로 2,000명을 다시 넘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2,024명 가운데 73.3%인 1,47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환자 수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비수도권은 548명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국 이동량 증가로 확산 위험은 여전합니다. 지난 한 주 전국 이동량은 약 2억 2,800만 건으로 전주 대비 3% 늘었고 특히 수도권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 전파 위험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 지난 3번의 명절과 달리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모임 인원 완화로 접촉에 따른 전파 위험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붙는 이른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환자들이 많은데 비수도권에서 접촉이 되고 거기서 또 비수도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돌아오면서 서울 수도권의 환자가 늘어나는 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유행의 파고가 또다시 높아질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일상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 논의로 방역의 긴장감이 풀어진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된 뒤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자 방역 긴장도가 느슨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은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에서 2주가 지난 11월부터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어떤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 감소 효과들이 본격화되는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11월부터 좀 이러한 단계적 일상 이 회복 방안들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또 위드 코로나를 거리두기의 급격한 완화나 폐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일상 회복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개념 정립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 위주로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 발생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 것인지 또 향후 어떤 전략으로 지표나 기준을 정할 것인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일상 회복 논의보다는 유행 안정을 위해 이동 자제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전체 숫자이고요.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여기는 비수도권입니다. 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수도권은 꼬리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석이 다가오고 예방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방역 메시지 관리도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교회에서 80명이 넘게 집단 감염됐고 경남과 울산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농촌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8일 낮 동안만 7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교인 1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7일 10명에 이어 천안과 아산에서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교인은 100여 명으로 지난 휴일 9명 정도 모여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치고 시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충남은 지난 3일 99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닷새 만에 역대 최다 하루 확진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4시간여 장기간 예배를 본 뒤에 집단 취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로 우리 시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했던 경남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하루 5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 환자가 월요일부터 늘었습니다. 월요일에 84명, 화요일에 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의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누적해서 41명이 확진됐습니다. 학교 개학 그리고 사업장 중심의 집단적인 산발 사례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중심의 집단적인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도 가운데 충남과 경남 그리고 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50명 이하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울산은 지난 2일부터 하루 평균 42명을 넘기며 인구 10만 명에 3.7명이 확진돼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전담 의료진뿐 아니라 일반 병동 의료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혈액암 병동에서 2년째 근무하는 간호사 장한희 씨.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온몸에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이제 작년부터 심해져가지고 10명 넘는 중환자를 돌보느라 식사를 빼먹기 일수, 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모두 32명. 하지만 장 씨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는 2명에 불과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숨이 안 쉬어진다. 어떤 환자 이제 임종했다, 빨리 의사 불러서 사망 선언해달라. 이런 게 동시에 터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숙련된 간호사가 잇따라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옮겨가면서 인력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병동으로 가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중환자실로 가시는 분이 계시고 장 씨를 비롯한 의료연대 본부노조 소속 간호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요구사항은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하라는 것,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에 환자 2명, 일반 병실에서도 최대 환자 12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동을 포함해 간호인력 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맞는 인력과 병상을 충원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금 즉시 간호인력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를 강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인력 현실화 문제는 지난 2일 의료계 다른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도 논의됐습니다. 1등급 병원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 제도를 개편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 등급제 개편, 교대제 개선 등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다만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늦다며 아예 법을 만들어 개선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의료연대 본부노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가면서 법제화를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자칫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코로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네,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까지 그 평균 환자가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오늘 이제 2,000명 넘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월요일 확진자도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월요일 확진자로서는 최고 수치를 또 했었고 오늘도 지금 이제 1,660명 발생해서 아마 내일도 2,00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상황이 좀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게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휴가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수도권 늘었다가 휴가철 이후에 비수도권이 늘어난 상황이 돼서 지금의 상황이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우리 방역 시스템으로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추석 때도 지금 이제 그런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추석 상황 이후에 악화가 되면 안 되는데 현재 중환자실이 이제 1,000여 개까지 확충이 되긴 했지만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하기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서면 중환자 의료 체계가 한 2주 안에 상당히 이제 버거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되더라도 절대로 확진자 숫자가 2,500명 넘어서는 그런 이제 폭발적인 증가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마스크를 벗고 그냥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하자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적절한지 전제 조건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단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의 2차 접종 완료 정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예방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점진적으로 이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확진자의 범위나 중환자의 범위가 줄어들면 그거에 맞게 조금씩 거리두기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중환자의 범위 또는 확진자의 범위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아주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완화를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런 완화에 대한 강한 사인을 준다든지 완화를 급하게 내리게 되면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사망자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질서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은 원활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1차, 2차 백신 접종의 간격을 6주에서 다시 4주로 재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지금은 1차 접종 숫자를 이제 추석 전에 3,600만 명에 도달할 만큼의 백신 물량은 충분히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6주 정도로 밀려져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잔여 백신이 어느 정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까지 당기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수급 상황이 안정이 되면 추석 이후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그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줄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순차적인 이제 기간 단축들을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팔면서 구입해 쓰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게 오남용되면서 오히려 방역에 허점을 만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철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협의 이번 결정은 아주 반가운 이야기로 좀 들리고요. 왜냐하면 자가검사 키트의 이제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위험성이 많아서 확진이 될 만한 사람이 검사상에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이 됐는데 본인이 입원하거나 입소되는 것을 꺼려서 그걸 보고하지 않거나 선별진료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자가검사 키트 허가는 식약처에서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의 인력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사람당 환자 수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도저히 지금은 감당을 못하겠다, 인력 충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코로나 병동뿐만 아니라 중환자나 일반 병동도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 수가 많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간호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간호 인력이 몰리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간호사 인력이 공동화 생기는 현상들이 발견돼서, 만약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급격하게 올려놓게 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인력이 다시 재편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지방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력 확충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홍익대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음담패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은 A 교수를 고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A 교수를 규탄한다. 공개된 피해 사례에는 A 교수가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아예 나를 잡자며 휴대전화 달력 앱을 켜는 등 압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을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특정 미술 관계자와 본인의 성적인 관계를 언급을 하면서 미술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잠자리를 가져야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충성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분란을 만들면 예술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며 강압적 분위기를 만들거나 개인 외주 작업을 시키고선 합당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미술계 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학원생들에게 본인의 사적 심부름과 업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사적 행사에 빠지면 예술계에서 도태된다는 인식을 심었다. 취재진이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구실과 작업실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정식 절차를 밟아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되는 사후상담 평등센터
그쪽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아마 그다음 계속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최소 10여 명. 학생들은 추가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파면 요구와 함께 다음 달 중 A 교수를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습니다. 예전 재판에서는 과거 한일 협정 등의 효력을 두고 판사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면 최근에는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정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재작년 4월입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춘식 씨 등 다른 피해자 4명에 대한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뒤였습니다. 유족은 대법원 최종 판결 취지에 따라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노역했던 고인의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일본 기업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일제전쟁범죄 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의 불법 행위를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10월에 최종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동안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사정이 해소된 건 2012년이라는 겁니다. 재작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시효 3년이 지나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환송 판결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최종 확정된 건 재상고심까지 끝난 2018년 10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광주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한 다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지난달 다른 피해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강제동원 배상 관련 소멸시효 쟁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만큼 하급심 결론이 기존 확정 판결에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하급심 법원에 엇갈린 판결이 나오지 않으려면 소멸시효라는 또 다른 쟁점이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성 없는 일본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피해자들의 법정 다툼은 더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태양광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언론이 슬그머니 치고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소금값이 너무 올랐다. 왜냐하면 염전이 태양광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그거와 함께 장마로 생산량이 줄었고 일본 원전 방류 때문에 소금 사재기도 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염전이 태양광 발전지로 바뀌어서 소금 생산이 확 준 것일까? 한번 보십시오. 2016년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본다. 그다음에 이것은 2019년입니다. 소금 만들면 뭐하냐? 생산 중단하겠다. 이건 전라도고요. 그다음에 인천입니다. 백령도 염전도 이제는 사라지나. 염전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태양광 발전지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금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더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2012년 7,900원인데 2011년에는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소금값이 10,000원 넘게 확 뛰었었습니다. 그거는 제껴놓고 대충 이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쭉 떨어지고 2016년, 17년에 염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 생산이 줄어드니까 다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금값이 급등한 이유는 값싼 외국의 천일염을 엄청나게 들어와서 시중에다 내다 파니까 아무리 생산을 해도
값이 안 나옵니다. 소금 생산은 생산가가 한 5, 6천 원 정도 됩니다. 자, 천일염의 국내 생산량은 염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점점 줄어들고 결국 가격 급등으로 가는 겁니다. 염전이 맨 처음부터 태양광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새우 양식장을 주로 하다가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방법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염전 밑에다가 태양광 패널 판을 깔고 그 위에 바닷물을 가둬놓고 소금도 생산하면서 전력도 생산하는 방법이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되고 염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소금값에 대한 팩트체크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내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9월 8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입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을 하루 앞두고 각국 정상들의 축전과 경축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북한은 구구절을 기념해 열병식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최근 평양 상공에 전투기가 야간 비행을 하는 모습도 포착돼 야간 열병식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열병식을 준비하는 단계, 또 열병식을 하는 행사 당일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면밀하게 추적하겠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 73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또 이딴 자연재해로 지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충성심을 고취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피로감이 저지 있지 않습니까? 군의 존재감, 위력 가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축제의 무대를 만들면서 북한의 이런 강력한 국방력에 토대한 경제 건설 이런 미래 비전을 보여주려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신형 무기를 선보일지 또 어떤 대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주민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연설을 할지 역시 관심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다음 주 한중, 한미일 연쇄회동을 앞둔 만큼 북한이 구구절 기념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검찰 관련된 의혹으로 계속 공방이 뜨겁습니다. 6365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속이 후련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2813님,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목소리 관련해서 5577님, 간호사 인력을 더욱 늘려줬으면 합니다. 보건의료 관련 법도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관광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사진 부문은 사계절 아름다운 꽃 관광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함께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